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본색은 제가 하루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스콕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라도 새로운 방송을 맡으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김성환, 김민아 평론가 모시고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야죠. 높으신 분을 모시니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그렇죠. 연봉 협상에 유리하다. 그렇죠. 얼굴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거 불편하네요. 아이고 저도 뭐 저는 편합니다. 네,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종섭 파문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가 급거 어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무렵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쫙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종섭 파문이 지금 수도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 전국 그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다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 단다면 이종섭 파문에 흔들리는 서울 표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동아일보 1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자체 판세 분석한 걸 동아일보가 그걸 또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기사인데요. 서울이 49개 지역구잖아요. 이번에 네. 48개 지역구인데요. 48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10곳이 우세라고 자체 판세 분석을 했고, 민주당은 32곳이 우세다, 이렇게 판세 분석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기사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인터넷판에 보면 이미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있어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을 보니까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우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흰 곳은 박빙, 그리고 푸른색, 파란색은 지금 열세라고 하는 표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을 한번 봐보십시오. 강남에만 몰려있죠. 요만큼. 저기 지역도 지금 강동갑도 사실은 박빙이라고 네.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박빙도 민주당이 볼 때는 박빙 지역이 되게 숫자가 적죠. 흰 곳이 적고 푸른 숫자가 파란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우세 지역이 저렇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32곳 가운데 2곳을 우세로 보고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10곳을 우세로 봤고요.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은 지역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등 20곳이고요. 서대문, 을과 마포을, 양천을, 구로을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양당 모두가 분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강남과 서초, 송파, 갑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서울 안에서도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은 양당 모두 핵심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된 상황인데요. 용산,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 을 등이라고 합니다. 양당은 정치 1번지 종로 모두 박빙으로 지금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과반 득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는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되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제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저렇게 이제 보도한 일면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보수 결집을 원한다? 실제로 사실을 전달해 준다?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종섭 대사 파문과 관련돼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앞에 그 지역 서울 지도 나오는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서울 지도 나오는 그림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강동 갑 정도 빼놓고는 네. 거의 일치하고 지금 이제 박빙이라고 하는 요 하얀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판단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종섭 대사 파문 때문에 우세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고 이게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자체 판세 분석이라고 나오는 오른쪽 그림에서 저 용산만 빨갛게 칠하고 나머지 하얀 데를 다 파랗게 칠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총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는 동아일보 사실 저 그림이 6면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6면 지면에는. 그리고 저 두 지도 사이에 지난번에 총선에는 이랬습니다라고 조그만 이제 지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종섭 파문을 딛고 이 여당이 전략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도 그대로 질질 끌고 가서 지난 총선 같이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아일보 6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를 지역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당정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역 개발 핀셋 공약에 주력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개발 얘기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지역에 가서.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 일부가 연합전선을 꾸리면서 지역 개발 공약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일부 예를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용산의 권영세 후보, 중성동울의 이혜훈 후보, 마포구의 조정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열고 신안산선 만리제역 신설을 약속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뭐 그런 거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소간에 이제 이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될 지역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고물가 등의 경제 실적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이다. 이런 흐름에 이 무게를 두겠다라는 전략까지 이 기사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개발 공약 같은 거 내놓으면 네. 중도청이 움직여서 실제로 국힘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사실 좀 뭐랄까 면역력을 키우게 만들어놨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너무 많은 그 한겨레 신문 분석으로는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뿌리겠다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유권자들의 의문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세가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인물론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 수 있는 건 지역 공약을 내세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궁여지책, 고육지책으로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 바람이나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하는데 그 심판론에만 얹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 실정이라고 하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심판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큰 틀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도가 지금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심각한 걱정거리인 것 문제라는 같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4면 기사 보시면 제목이 백석도 힘들다 여당 비상 보수 중도층 결집 안간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백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석의 회칼 발언,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 같은 악재가 잇따라 불거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됐다. 그 결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까지 흔들린다는 징후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한 얘기가 나오는데 윤한 갈등으로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지지층 결집이 안 돼서 지역구 80에서 90석, 비례 10여 석 정도에 그칠 거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부산 경남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거냐 이 기사에는 여권에 따르면 PK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민심 위반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된다고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안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낙동강 벨트 10개 선거구 중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 갑 등 2개였다. 오차범위 내인 접전지는 7개, 부산 북갑을, 사상, 강서,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 이렇게였는데 그중 3개는 열세, 4개는 우세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의 지는 선거구는 부산 4갑 1개였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거든요. 인터넷판에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뭐 준비가 됐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 정리해놓은 걸 그래프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낙동강 벨트 판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원래 이제 영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비등비등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빨간색 국민의힘이 쭉 우세한 흐름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렇지가 않다는 게 나온다. 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 밑에 개요가 나오죠. 개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그래프도 있죠.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 판세도 이거 쭉 보면은 물론 양산각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유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오면을 보면은 중앙일보 오면 기사 제목이 단독 과반 가능 야당 약관 조수진 등 돌발 리스크가 변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조수진 변호사 얘기 좀 이따 좀 할 건데 이게 이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이 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일부 후보들이 200석 얘기하고 뭐 야권 다 합쳐서 200석 얘기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경계령을 내리고 낙관론을 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 목표는 151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151석이라는 수치가 표정관리용만은 아니라고 한다. 복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의석을 내주더라도 자체 과반이 가능하다는 게 당 차원의 판세 분석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자당 후보들이 선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부산 경남 판세를 봐도 민주당의 전체 구도가 유리하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주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18일에서 19일간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부산 연제구에 대해서 ARS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딱 야권 단일 후보가 노정현 후보인데 진보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국민의힘의 김희정 후보거든요. 노정현 후보가 47.6%, 김희정 후보가 38.3%. 그래서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바깥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후보도 아닌데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 여기에 대해서 야권 관계자 중도 민심이 날로 정권 심판론에 기울고 이종섭 대사 귀국 논란까지 겹친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요 대목만 봐도 부산 심상치 않다. 이걸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총선에 보통 들어오면 여야 간의 금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국민의힘 100석이라는 말은 평론가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여야 정당에서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갔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느냐 그럼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다면 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아니냐 낙동강 벨트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 정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그리고 또 인구 구조상 100석 이하로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V조선 발 100석 이하란 말이에요. TV조선이 지금 똑같이 지금 보수신문에서 경고하는 것 같이 스폭스가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네. 저희가 정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이 100석이라고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매우 정확한 스픽스의 스폭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런 메시지 맥락 위에 같이 올라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석 이하라는 말은 좀 상징적으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신문이 한 곳이 있어요. 거의 뭐 여당의 지도부 격에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기단 신문이 주머니를 있어요. 갖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문이 조선일보죠 결국. 네, 네, 조선일보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러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이런 보도는 결국은
지금 여당 내 후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성을 치니까 아우성을 치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야, 이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럴 거예요? 라고 묻는 거에 가까운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코치를 합니다. 조선일보 1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어떻게 코치하냐? 성범죄 2차가 야당 조수진 파문. 바로 이걸 1면에 씁니다. 오늘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 진행했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러모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1면에 이거를 쓴 언론이 1면에 이렇게 크게 바로 1면 최상단에 쓴 언론 물론 이제 한국일보도 사퇴했다는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쓴 거는 조선일보가 딱 유일하고 조선일보의 특이한 점은 그럼 이렇게 썼으면 다른 신문들은 1면에 거의 뭘 썼느냐?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를 다 썼습니다. 없어요, 1면에. 조선일보 1면에 이종섭이 없고. 그럼 3면을 일단 먼저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종섭 기사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면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보도를 했죠. 한 면을 털어서 거의 보도를 한 거랑 다름이 없이 야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저렇게 인격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얘기까지 제목으로 그리고 뽑아놨거든요. 밑에 박원순 시즌 2인가 이게 네. 있어요, 또 제목이. 이런 식으로 이 나오고 이 신문을 쭉 아무리 넘겨봐도 이종섭 대사 문제 기사는 없는 가운데 네. 딱 하나 찾았습니다. 눈 크게 뜨고. 이종섭 대사 기사가 나오는 지면을 보여주세요.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저 기사도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뭐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종섭 대사는 귀국을 했다. 소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목만 보면은 뭐 중립적인 기사인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다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귀국한 이종섭 소환 조사해달라 공수처 검토하겠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는 이 대사가 당장 시급한 조사를 회피하려 출국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소환을 요구하니 바로 조사를 할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12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18일에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마치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죠. 수사가 지나치게 지금 늘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공수처가 주장한 거는 먼저 대통령실이 공수처도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겁니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그건 아닌데요라고 한 맥락이었는데 그 전에 얘기는 똑 빼고 공수처가 마치 언론에 우리는 허락 안 했는데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요것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전략은 뭐냐? 이종섭 앞에 이제 왜 여당 후보자들이 아우성 치고 있느냐의 핵심 문제를 이종섭 대사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제 없고 그 얘기를 조수진 변호사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수진 변호사가 오전에 새벽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조선일보 전략이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끄는 효과가 지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조수진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조선일보 같은 이런 공세를 계속 그 이후에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야권에서도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권도 분열되는 양상이 나오고 보수신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공세를 밀어붙이거나 종편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기사의 맨 끝부분에 붙어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검사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돈난말하고 있네 정말. 아니, 사돈난말.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주세요. 아니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군요. 저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기대하고 말씀드린 거 스톡스는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얘기를 저희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사돈난말하고 플레이의 있네. 귀재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러니까요. 검사가. 투스통하면서 피의 사실 줄줄줄줄 흘려주고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한 수사기관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당장 한 6, 7년 전에 봤어요. 박영수 특검팀이라고 벌써. 아니, 그걸 떠나서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피의자 인권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피의 사실 공표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검찰 예규 바꾸는 거예요. 예규 바꾸는 게 뭐냐면 기자들하고 티타임하고 백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피의 사실 흘려주는 자리거든요. 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때였잖아요. 그 탄핵 국면이 대선 때였는데 박영수 껍질에서 직접 브리핑하고 직접 언론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당사자가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거짓말이 명확한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중간에 좀 끼어들면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했던 조선일보 연사 관련 기사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제가 이제 저 기사 그리고 3면에 정말로 인격 살인하는 듯한 그런 그 카피 있지 않습니까? 인간부터 되라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 규정은 어떻습니까? 피의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변호사가 판사입니까? 이런 부분이 감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청부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격 살인하는 거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저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한 또 시민단체 반론도 있고 해서 네. 그 부분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겠지만 그럼 네.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니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도신문이 이종섭 문제 일단 조선일보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종섭 리스크는 이제 갔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없어지게 우리가 만들겠다. 조선일보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판세가 지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같이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인 이종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산회의 방탄삼은 이종섭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산회의 방탄삼은 이종섭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귀국을 하면서 이제 취임 후 11일 만에 귀국한 거잖아요. 귀국할 때 취재진들이 가가지고 막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취재진한테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 참석 후에 그 다음 주에는 한국과 그러니까 6개 그러니까 주재국 방산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국과 호주 간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고 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방산협력 대상 6개국 주재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왜 재외공관장 회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공관장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재외공관장 회의를 하겠다고 엊그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엊그제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 들어오고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자진사퇴 수용하고 사의 수용한 결정을 했던 그날 급조해서 만들었다. 이걸 저희가 어제도 다 전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방탄을 위해서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방산회의를 방탄 삼은 것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기사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겨레신문 일면 보시면 기사의 결은 조금 달라요. 이종섭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 좀 더 세죠. 더 센데 그러니까 정치권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한겨레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이종섭 귀국과 또 방산회의라고 하는 거를 귀국의 어떤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 명분 자체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집중했고 한겨레신문은 일종의 이제 야당이나 여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 사안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해임과 출국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세를 펴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다.
이러면서 이 대사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퇴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로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은 얘기가 중요한데,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에 관련해선 공수처가 대답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해라.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들어왔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다. 여기에 완전히 포커스를 일치 단결해서 맞추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조사를 지금 하면 이거는 맹탕 조사가 된다. 오늘 이제 신문들의 지적입니다. 맹탕 조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수사라는 게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1월 달에 압수수색해가지고 압수물 분석을 이제 끝내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를 조사하려면 그 밑에 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 당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라고 끝나는 조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의혹은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끝날 것이고, 이 수사가 망가질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것은 일정 지켜가지고 우리 일정대로 가겠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이제 이 공격을 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수사도 준비가 안 됐으면서 왜 출국 금지는 왜 걸었습니까? 수사를 왜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습니까? 선거 직전까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지금 와서 메시지를 막 냅니까? 이런 공격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공수처는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들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탄 말씀하셨으니까 재밌는 대목. 한국일보에 보면 일면에 이제 이종섭 대사 귀국 얘기가 있는 다음에 일면 기사가 4면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일면에 다 못 실은 거죠. 기사가 넘쳐가지고. 그렇죠. 일면에 다 못 실어서 4면에 조그맣게 실었는데 저 총선 뇌관 안고 귀국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면으로 막 넘기면 4면 왼쪽 하단에 이제 조그맣게 있어요. 국방부 방산기업 방문, 업계는 통보받은 적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는데 25일 날 회의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회의 끝나면 다시 호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총선 때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합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이 주요 방산기업 방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일정을 통보받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과 많은 참여 인원으로 심도 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라면서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회의 일정의 디테일한 무슨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잡혀지지도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도 통보받지 않은 회의를 하겠다고 좀 들어온 셈이 됐는데, 중앙일보가 지금 그 재외공관장 회의에 관련해서 기사를 쓴 게 또 있어요. 중앙일보 6면을 보시면은요. 대사 부임 11일 만에 귀국, 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공관장 회의라는 게 이종섭 대사 귀국한다고, 그것도 대통령실이 외교부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장 회의 할 겁니다. 방산회의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급조한 거다. 이걸 지적을 어제서부터 신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 말고 또 추가로 나온 얘기가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외교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최근까지 험지 근무 제외 공관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의료 목적 귀국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출장비 고갈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없는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재외공관장 다 들어와 이러면서 지금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회의가 날짜만 공개됐지 개최 장소나 일정, 구체적인 의제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교부는 보통 장차관 주요 일정만 사전 공지하는데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개최 닷새 전에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다 라고 밝힌 지 30분 후에 이걸 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에 다음 주에는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준비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아까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호주 2+2 회담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개최상 관례상 개최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호주래요. 근데 호주에서 준비해야 호주에서 되는데. 열릴 사람이 호주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사로서 주재국에서 한창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이게 호주에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쨌든 들어오는데 회의가 갑자기 급하게 뭐 잡혀가지고 회의를 공개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원래는 총선 직후에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날짜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2 회담 준비한다고 하는데 호주 대사는 호주에 없고 한국에 지금 머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애초부터 임명하지 말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마저도 사설을 씁니다. 제목이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대사 귀국을 가장 먼저 발표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외교부도 국방부도 산업부도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힌 지 30분이 지나 외교부는 부랴부랴 이를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우리 공관장의 출입국을 알리는 스피커로 나선 경우가 그동안 있었을까? 외교가 국내 정치적 선거용으로 쓰이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 세계 재외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다음 달 22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이종섭 구하기를 위한 급조된 회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더구나 일부 공간에선 이번 회의가 열리는 걸 외교부 본부가 아닌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긴급할 필요도 없는데 사우디, 폴란드 등 5개 나라 대사까지 불러들인 것이면 그런 공적 인력 자원 낭비가 따로 없다. 다 세금 쓰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걸로 사설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비정상이 처음이 아니란 것도 문제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반 사의로 인해 란 이유를 달며 독일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해당 기간 대통령 주재의 전국 민생토론회 참석 요인 말고는 뚜렷한 재반 사유는 눈에 띄지 않았다. 외교를 국내 정치의 하위 변수로 취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 이렇게 썼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 이종섭 위의 공관장 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비판을 하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잘못 기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다. 결국 이제 임명 철회를 하든 사퇴를 하든 하라는 거죠. 다른 신문들도 사설 다 썼어요. 한겨레 제목 이종섭 귀국령 회의급조 나라망신 세금 낭비. 경향신문 현실화한 피의자 대사 리스크. 외교에도 부담 주는 이종섭. 한국일보 공수처 이종섭 수사 외풍에 떠밀리면 안 된다. 이 사설들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조선일보만 사설도 안 쓰고 기사도 안 쓴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국가 운영해도 됩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 왜 그런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도. 이틀 연속 조선일보가 그저께 쓴 사설, 중앙일보 어저께 쓴 사설에 의하면 참모들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참모들도 모르는 걸 여기 앉아갖고 평론가 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쓸까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상황인데 저렇게 돈 펑펑 써가면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불러놓고. 근데 이유와 목적은 또 있는 거죠. 어떤 이유와 목적이냐. 이종섭 대사를 방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탄이라는 거는 여당이 선거에서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뭔가 앞서 이제 판세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종섭 대사를 근본적으로 뭔가 사퇴를 시키거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대통령이 뭔가 이 양심 선언을 하거나 뭔가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이종섭이라는 사람은 국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도피한 게 아니다라고 우기기만 하면 된다. 총선 때까지만.
이것만을 위한 오로지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수사할 것이 대통령을 향한다는 사실, 그리고 총선에서 이번에 지면 뭐 지금 탄핵 얘기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빚어지면서 어떤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경로했다. 경로. 그놈의 대통령은 맨날 뭐 화만 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경로 끝에 이제는 뒤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문들이 보수 신문에서도 사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최대 리스크는 지금 총선의 최대 리스크는 뭐 한동훈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리스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뒤끝 장렬이다. 이걸 지금 그 다음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용산발 악재 또 터질라. 국힘 총선 최대 리스크가 된 윤 대통령. 그러니까 뭐가 또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일단 지금 황상무 수석 문제도 개운치 않게 정리가 됐잖아요. 해임해버리면 사실 깔끔하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을 텐데 경질해버리면. 네. 경질해버리면은 그러면 윤 대통령 면도 서고 뭔가 총선 악재도 없애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어정쩡하게 그냥 자진 사퇴, 그것도 달랑 몇 줄밖에 안 되는 입장 내는 걸로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찜찜한 상황인데 이종섭 대사 관련되는 문제 처리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경질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대사 그만둬 이러면 그냥 딱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총선 그냥 모드로 들어가 버릴 텐데 계속 뭔가가 질질질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뒤끝 장렬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철규 공관위원,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국민의 미래 비대위원들 선정한 거 번호 순번들이 잘못되고 했다고 정면으로 치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사람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저거는 이철규 의원 개인이 꼬질려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순번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이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 진영에 속한 분들은 그게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정말 저 지도부 설명대로 본인이 꼬질려는 사람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러는 것일 수도 있어. 해석이 분분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게 확실시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넣기를 바랬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거. 그 이철규 의원도 인정했던 게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오래 했고 20년 동안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비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호남 인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문제는 정리됐나 보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용산에서 서운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민생특보로 임명을 20년직인 해버렸죠.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동아일보가 사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일단 전해드릴게요. 네, 저 아래에 있죠. 주기한 비례 최종 배제 하루 만에 윤 민생특보 신설에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이 됐다. 이 주기한 특보가.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임명하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불러가지고 임명장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었겠죠. 좋은 사진 찍었을 겁니다. 대통령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보는 비상근의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선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한 특보가 얼마나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인가 이거를 부연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주 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주특보는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다. 술 한잔하는 관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또 주특보는 1960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생특보에 임명한 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수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생특보는 이날 신설된 거예요. 없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인 설관 논란도 불거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특보 자리라는 거는 과거에 청와대 시절부터도 원래는 특보라는 게 공식 직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막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 챙겨주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도 특보라는 건 무조건 뭐 이 위인 설관 아니냐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주기현 특보의 아들 주모 씨도 대통령 비서실대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집권 초기 지지율 하락에 단초가 된 야권의 사적 채용 프레임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뻔히 사실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생특보 임명했느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는 상황. 맞아요. 두 번째 한동훈 봐라.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챙겼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게 그러면 총선에 도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앙금이 계속 남아있다가 총선 끝나면 확 아마 그 앙금이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네. 나 이 비례 선거 명단에 동의한 적 없어. 동의한 적 없어. 한동훈, 당신 내 말 안 들은 거야. 근데 지금 후보 그치. 등록해야 되지, 총선 치러야 되지, 지금은 일단 참을게. 그런데 분명히 나는 기록 남겨놨어. 그럼 이 뒤끝이 어디서 장렬될까? 총선 끝나고 장렬될 것이다. 요거를 또 칼럼으로 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뭐 대다수 중앙일보 평론가들이 지금 총선 끝나면 두 사람은 결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도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칼럼이라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게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김정화의 시시각각 이렇게 돼 있고요. 김정화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난 국민의힘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뭐 수도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건 아까 저희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지하게 애썼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게 뻔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의 프레임을 한동훈,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한때 먹히는 듯 싶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또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비명행사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종섭 황상무 논란으로 공든탑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고요. 두 사람의 문제 자체보다 그로 인해 선거 프레임이 원상복구됐다는 점이 국민의힘엔 뼈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윤 대통령의 속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슬쩍 꺼내요. 불법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 불법만 아니라면 여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민의힘이 이종섭 황상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토록 요청을 했는데도 한동안 뜸을 들인 건 뭐 때문이었을까? 윤 대통령은 자신과 국민의힘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알지만 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오기였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 대사는 귀국했고 황 전 수석은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미 두들겨 맞을 것은 다 맞아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사태가 긴급 봉합되긴 했지만 비례 충돌도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 얘기를 슬쩍 꺼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사천 논란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을 들이받았는데 이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게 정설이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가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밀려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측이 여당 지도부를 공개 저격하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자신의 점유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이 득표에 보탬이 된다면 절대 충성을 맹세하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정치판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났다. 총선 이후엔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칼럼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보수 언론이 이제 총동원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버리게 한다기보다 스스로 윤 대통령이 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는 지난번부터 감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일 거다라고 지금 이 칼럼을 쓴 거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당신은 당으로부터 보수 진영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이 칼럼 그렇게 쓴 거고 지금 분위기가 앞서 이제 한겨레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 기사의 특이한 점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 이 난리가 났고 심지어 한겨레에다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가 한겨레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원조차 대통령이 대체 왜 그러냐고 한다. 용산이 가장 큰 스피커니까 대통령실에서 악재가 터질까 봐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의 선대위 관계자가 한겨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 막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경기 지역 후보가 윤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사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유독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공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여서 참고 있는 거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보수 언론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 중에 또 하나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것 와중에 그동안 걸림돌이 된 게 도태우 후보, 이 장해찬 후보 이 문제 공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버렸더니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데 지금 부산 수영도 그렇고 대구 쪽에서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네. 여론이 잘 나오는 거야 네.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간 겁니다. 대구에 갔다. 대구에 한국일보 가서 오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네. 오면에 보면은 서문시장도 가고 동성로도 가고 해서 여기서 이 보수적인 메시지를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막 냅니다.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그러니까 범죄자 연대,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합진보당 후예들의 대한민국 주류 장악을 받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선거이다. 이러면서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하겠다.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결국은 이게 보수 유권자층이 호소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도 사실 대구 경북 유권자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류에 대해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거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불편했을 것이다. 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 거기는 내 나와. 그치. 굉장히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봐요.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행보가 오히려 그러면 중도층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스픽스에 있는 사실 참 훌륭한 평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조선일보는 다른 걱정합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국민의힘 총선 악재 다 털었나라는 제목이고 네. 코너와 광화문뷰 최재혁 기자가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비슷한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보수 유튜버들을 꾸짖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최근에 이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황상무, 이종섭 문제에 대해서 황상무, 이종섭 이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닌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고 들이받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파가 단결해야지 왜 분열하고 이간질하느냐 그러지 마라. 좌파들은 비명 행사 공천이 벌어져도 서로 감싸기 바쁜데 우파들이 이렇게 분열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중도층 공략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요. 보수 세력이. 지금 이종섭 대사 이렇게 감싸고 방탄 회의나 열고
이래가지고 중도층 공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중도층 공략이 될까요? 보수 유튜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썼겠죠, 이런 칼럼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공천 주려고 하고 비례대표 공천 이번에도 2명 뭐 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불발되고 그랬더니 화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30년 넘게 대구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이재명 범죄 집단 세력과 통진장 추종 세력을 심판하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모을 수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대구 경북에 사는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얼마나 낡은 논리로 지금 선거판을 주도하겠다는 거 여러분 직접 보셨을 테고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스콕스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는요. 네. 이 정치가 굴러가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흘러가는 판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건이 움직여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거판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신문에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뭐 네. 저는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신문에 없는 얘기도 하는데 신문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연봉 협상에 좀 유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동시접속을 8,100분이 하고 계시고요. 심은정님, 조경희님, 여름의 수망님, 안순남님, 김평임님, 그리고 KUNG님.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는데 다 소개를 못했지만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가 잘 여러분들 의견 공유해서 앞으로 방송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진행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성환, 김민하 평론가 두 분이 단독으로 스콕스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도 독립시키고요. 또 내용도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이 두 분이 만들었던 스콕스가 무려 20만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보면 모든 것 오늘 어제 있었던 신문 정리 정돈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공지해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김성환, 김민하 평론가가 진행을 하고 곧이어서 생방송으로 최경영 KBS 최강시사를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치본색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뜨겁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 스픽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곧이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정보 가지고 오는 신인규 변호사와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모시고 심층토론 이어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치본색 심층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네. 정치본색 진행했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이제 뭐 공격에 공격을 받다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실은 공천을 받게 된 것인데 뭐 지금 이제 사퇴의 변을 보니까는 이제 변호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 사선 변호로 나뉘는데 사선에서 변호가 안 되는 분들을 국선 변호로 배당받아서 변호사들이 사실은 공익적 차원에서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 변호인을 맡았냐 내지는 그 변론 과정에서 뭐 다소 무리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뭐 성범죄를 옹호했다는 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저는 비판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사실은 변호사의 변호 업무라는 것, 어떤 범죄자라도 우리가 문명국가하에서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방어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는 좀 매우 무리한 저는 좀 공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했죠. 정말로 네. 인간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청법자에 비유하고 이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아쉬운 어떤 사회현상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꼬투리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의 시시비비 그리고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업을 하면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그런 거는 뭐 정치를 오랫동안 꿈꿔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변호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변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승소하려고 변호하지 패소하려고 변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 관련해서 비판 여론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아예 그냥 사회적 기준에서 미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새롭게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건전한 사회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사회고 마녀 사냥식의 어떤 비판들 굉장히 아쉬웠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세요? 좀 여쭤보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저녁까지는 뭐 전혀 변동이 없을 것처럼 했는데 밤늦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새벽에 본인이 이제 그 공지를 통해서 사퇴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이걸 상당히 큰 악재로 봤다. 그리고 실제 선거판이 뒤집어질 만큼 또는 상당히 수도권 판시에 불리할 만큼 큰 이슈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당에서는 조수진 변호사가 다소 뭐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선거의 악재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신문들을 보면 보수 진보지 할 거 없이 사설부터 모든 방송에서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어린이 어떤 그런 성범죄 피해자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라는 여론들이 당내에서 갑자기 부담으로 느꼈던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너무 관대하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부터 해서 오거돈 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관까지 지금 보수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마 총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 아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민주당이 이제 조수진 변호사를 저는 2번 죽였다.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지금 뭐 블로그에 올라있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고요. 과거에도 또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변호사업의 이제 특징과 또는 윤리 규정에 맞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공천을 취소할 정도의 상황이 됐느냐. 물론 자진사퇴 형식이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번에 출마했던 국회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변호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변론했던 거 다 한번 찾아내서 피해자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도 얼마든지 변호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보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범죄자의 전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공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사가 본인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변론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이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국선 변호라는 것은 이미 그 범죄자가 돈이 있으면 사선 변론을 했겠죠. 좋은 변호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받았을 텐데 아무도 안 맡아주고
이제 돈이 부족할 때 이제 사선 변호가 안 되니까 국선으로 오고 변호사들은 국가로부터 아주 소액의 정말 종이값이나 이동비 정도만 받고 국선 변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명사회가 가져온 어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앞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방어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라는 이런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 속에서 변호사가 변호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당신은 성범죄자를 변호했으니까 성범죄를 옹호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을 갖다 쓰는 것은 그건 변호사 업무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수진 변호사가 매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뭐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충분히 이것은 돌파가 될 수 있는 논란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도 과도하게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전 설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밤에 그렇게 뭐 입장을 내서 좀 저는 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이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피해가 아동이거나 여성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봤다. 만약에 그 사람을 변호하는 가해자 쪽의 변호사가 정치를 할 수 없다. 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재벌 총수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변호가 필요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을 옹호했다. 그럼 정치 못한다. 자, 이렇게 가버리면 변호사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말씀하셨듯이 국선 변호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비록 가해자를 하더라도 돈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최소 비용으로 그 사람이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선진화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변호라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5개, 그러니까 5의 죄를 졌으면은 5만큼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재판의 기능인데 실제로 재판받아 보면은 5만큼만 잘못을 했어도 10의 벌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을 받게끔 그 비례의 원칙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업무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죄를 지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당연히 어떤 사선 변호사를 뭐 맞는 금액에 맞춰서 수임을 하면 되는데 아무도 수임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이 변호사들을 지정해 가지고 사실 사건도 가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배당하면 그 사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국선 변호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를 옹호했으니까 정치하지 말아라. 그럼 변호사로서는 업무를 하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전 이런 문제 제기는 언론사에서 좀 사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변호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로도 상록수님은 그러면 변호사의 이제 변론 방법조차도 다 검증을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판사가 판단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 사람의 어쨌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번에 조선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정도를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심층 토론을 통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을 했는데 뭔가 논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폭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귀국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배우가 없었다. 많은 기자들이 누구의 전화를 받고 그 과실치사 사건을 축소 명령을 했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배우가 없다. 아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버려서 야 그럼 왜 귀국했어? 이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왔습니다. 신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이종섭 대사 문제를 가지고 귀국을 하라고 요청했더니 대통령실이 그 사안을 수용했다. 그래서 뭐 해결이 됐다는 식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 문제는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원칙대로 수사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가 그 사안을 축소했던 겁니다. 축소하고 은폐했던 것이 첫 번째 의혹 사안이라 밝혀져야 되는 국기문란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이종섭 피의자를 우대해주고 특혜를 주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출국 금지까지 되어 있는 이 피고발인 신분의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대사로 호주로 빼돌린 거죠. 그렇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한 본인들의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종섭에 대해서 해외로 돌리려고 하는 이 의도는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종섭 사안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잠시 귀국한 것 가지고 이 사안이 해결됐다고 보면은 어불성설이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까지 저는 총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난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최수건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축소시킨 외압의 몸통이 누구냐 이거지 않습니까? 네, 대충 그렇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통이 누구라고 아직도 추정만 하는 단계지만 네, 네. 대통령실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나왔고 그렇죠. 자 몸통이 누굽니까? 몸통이 대통령실이라면 그 몸통의 가장 꼭지점에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몸통이 있으면 머리 없는 몸통은 없잖아요. 저는 몸통이라 표현하지 않고 지금 머리를 찾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쥐라피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누구냐라는 건 대통령실의 최꼭지점에 저는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추측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듯이 빼돌린 것들이 더 의심을 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냥 정당하게 공처 수사를 받고 만약에 배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소가 되든 어떤 간에 그걸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그걸 털고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면 아무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알아서 뭐 뭔가 좀 개입했나 보다 이 정도를 생각할 건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대통령이요. 왜냐면은 이거 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오해받을 수 있겠고 이 공수처가 이 사람들이 나까지 겨냥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이게 좀 짙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고 이 여론을 이기지 못해서 11일 만에 다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호주 대사를 임명했어요?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불렀으니까 국민들한테 모두 다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뻔뻔한 거죠. 어떻게 이게 해결된 겁니까? 이제 시작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귀국을 하고 본인은 외압을 받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말 계속 지켜갈 것 같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혼자 이제 덮어쓰고 뭔가 이것이 범죄 혐의가 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이 수사외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종섭 장관, 그러니까 대사의 주장이죠. 예. 주장이고 당시에 수사외압이 있었던 정황들 그리고 실제로 수사외압을 당한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말이 저는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로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공수처 수사입니다. 그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외압이 없었다라는 주장만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하기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율배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한 12년 전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외압을 당한 피해자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했던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사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요. 본인이 수사외압의 가해자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을 축소시키고 관련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 이중성과 국가가 지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사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분노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호주 대사의 업무는 그럼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려해가지고 호주 대사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피의자도 염치가 있으면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잘못을 이쯤 되면 좀 시인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오기 부릴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계속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종섭 문제 끝났으니까 민주당과 공수처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뻔뻔하고 국민들한테 결례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사퇴 얘기를 했을 때 호주와의 외교 결례다 얘기를 했어요. 외교 결례가 중요합니까? 국민에게 하는 결례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국민에게 결례를
더 크게 끼쳤기 때문에 이종섭 전 대사를 다시 다시 불러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퇴를 한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사퇴 못합니다. 사퇴를 하는 순간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떠나서 뭐가 있구나. 어떤 배우의 외압이 있었구나. 이종섭 전 장관 자체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이 젊은 청년 이 해병 대원이 순직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묻자. 아주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 1사단장에 대해서 책임 물으려고 했더니 1사단장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장 자체를 박정훈 전 대령이 피의 혐의자의 범위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조사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였어요. 너무나 단순한 과정인데 이것 빼려고 이 사단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이 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이혹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퇴 문제까지는 아니고 사퇴라면 차라리 쉬워요. 이종섭 전 호수대사를 사퇴시켜버리고 수사받아라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서 민주당이 정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사퇴시키면 안 됩니다. 살려놔야죠. 계속해서. 자, 그것은 이제 정치적 유불리. 정치적 유불리지만 사건으로 봐서는 이 호주대사직을 예를 들면 이제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죠. 이종섭 전 장관이 저 호주대사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여러 가지 사례급제 못했다. 호주대사직을 내려놓고 젊은 해병대원에 대한 순직 사건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하고 직을 다시 사퇴를 시키고 수사를 받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거라서 저는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피의자를 사퇴시키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피의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호주로 보낸 건데 이제 와서 사퇴시키면 이종섭 피의자 수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가지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죠? 그럼 제일 위험해지는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퇴를 시키면은 범죄를 공수처에 가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사퇴를 안 시키고 호주에 내보내자니 자꾸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거 정리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국만 갖고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 배제를 시키거든요. 이 사안은 아예 범죄 혐의가 지금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공직자로 지금 보내버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종섭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낸 이 사안만큼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이거 해명이 좀 돼야 됩니다. 자, 해명의 수준이냐 아니면 이것이 범법 행위냐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종섭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던 것은 일단 수사 외압이니까 이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기록을 갖고 와버렸거든요. 네. 그거 공무집행방해 되는 겁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확실히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고 결국에는 또 무고 혐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단 항명 수괴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자,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대통령이 누굴 통해서 전언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도 공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부르죠. 공동정범. 공동정범이면 그러니까 형이 똑같게 처벌받습니다. 똑같이 처벌받는다. 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라고 형법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본인의 수족, 팔다리로서 그런 공무원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함께 다 공범이 되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움직이지 않아도 같이 했던 수석들과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특검, 국조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좀 저희 민주당의 발언이 좀 매워졌어요.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는 안 된다. 저희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데 200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만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보면서 말한 대로 공동정범 수준의 일이 저질러졌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매운맛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꼭지점에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를 지금이라도 사퇴를 시키고요. 수사를 받게 내버려 두면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또 타당하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처럼 계속 범죄 혐의자,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은 요 사안도 별도로 또 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많은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뤄봐야 하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실이 수사 방해를 한다. 뭐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공수처랑 진실 공방을 지금 하면서 당장 불러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의 보고나 자료 요청, 의견 제시 등 일체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대한 수사 사건 그 사안과 관련된 범죄들은 뭐 공무집행 방해든 무고든 직권남용이든 그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호주 대사로 보낸 부분 거기서도 출국 금지를 임의로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같이 수사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게다가 이분들이 다 범인 은닉죄의 공범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해외로 도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법 위반, 3조 3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있더라도 처벌받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은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 위반 3조 3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해라, 소환조사해라라는 말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특별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그 부서에 대한 그 법률상 지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서 탄핵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률 항목 중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금지 규정을 해놓고 만약에 어겼을 때 처벌을 한다 규정 없는 이런 법이 좀 많이 있습니까? 법 규정이? 그렇죠. 뭐 가끔 있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규정으로 뭐 공무원의 중립을 선언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네. 법률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선언해놓고 법률 처벌 조항까지 안 넣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라고 좀 확대 과잉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법률이라든지 이 이상들을 고려하는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은 남들은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법치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이 공수처법에 처벌을 하든 말든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이거 어길 거예요. 이게 처벌 균형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살펴볼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하긴 뇌물도 선물이나 대통령 그렇지. 기록물로 둔갑시키는 아니 실력을 그러니까요. 보면 봐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뇌물이 되는데 본인이 받는 건 선물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공수처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막 화들짝 놀랬잖아요. 검수완박 안 된다.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검찰의 능력들을 침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나선 본인들이 또 공수처가 본인들의 몸을 재우니까 또 공수처 개혁을 하려고 또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법이고 뭐고 그냥 쫙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 전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럴 때 우리 헌법이 마련해놓은 안전장치가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국회가 소추를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이 실제로 덜걸름 1심을 좀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더 확산시킬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요. 어제 오늘 분위기로 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국면 아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탄핵 이야기도 나왔고 또 조금 전 프로그램에서는 자, 백석이하로 국민의힘이 갈 수도 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금기어 같은 건데요. 네. 총선 때 예를 들어 탄핵 이야기를 하면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큰일 난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다 사용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과 함께 낙동강 벨트, 부산, 경남, 울산의 선거 상황이 실제로 전국 선거를 잃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일종의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자, 저희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PK에서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약진하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원래는 압승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 만만치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총선 자체에 있어서 뭐 의석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지만요. 지금 이제 이 낙동강 벨트에서 좋은 어떤 신호들이 민주당 쪽에 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뒤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나타났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만큼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근거로 얘기했던 것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쟁력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역풍이 불지만 지금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끄덕끄덕해요. 아, 그럴만하네. 그래야겠네. 이거는 정권 심판 수준이 아니라 탄핵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왜? 본인이 범죄 혐의의 연루자로 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 증인을 빼돌려?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일을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저는 부산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석수로 180석 이상 얻었을 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63석이었죠. 당시에 부산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호 말씀한 대로 바로미터가 낙동강 벨트가 있고요. 한강 벨트가 있는데 수도권 민심도 민심이지만 결국에는 부산 민심 자체가 전체 판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너무 자만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의 총선판에 그냥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득을 얻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 여론조사한 거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우시한 지역 한 군데 사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갑에서 우시하고 오차범위내 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곳이 부산 지역구 내에서 18개 지역구인데 8개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우시한 지역 한 군데 그리고 민주당이 우시한 군데 한 군데 나머지 이제 접전이다. 이러면 지금 세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 박재호 의원, 최윤호 의원 이렇게 이제 전재수 의원까지 3명이 있는데 야 그러면 부산에서 세석 이상을 얻으면 지난번보다 총선에 훨씬 더 이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게 실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200석이라는 것이 오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200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적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절대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탄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에서 60명이 표를 줬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요. 지금 같은 양당 결집 상황에서는요. 200석 확보 못하면요. 절대 탄핵 못 시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회의 견제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200이라는 숫자가 오만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로 저는 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심판 플러스 한동훈 심판이 같이 가능해졌다라는 상황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사거까지 했을 때는 헌법 유린이었습니다. 수사거가 뭐냐면요. 헌법에 나온 수사권, 그리고 거부권, 사명권까지 했을 때는 헌법 유린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최근에는 임명권까지도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헌법 파괴까지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그럼 임명권이 뭐느냐? 이종섭 범인 은닉으로 도피시키죠. 또 최근에 주기환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친구 갑자기 민생특보라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자리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전 임명권 위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사거 임까지 헌법을 유린시키면 이거 헌법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이 헌법 파괴 대통령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 소추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0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부산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조국 대표가 고향이 또 부산이. PK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장예찬이라고 하는 후보가 부산에서 막말을 했는데 자성하지 않고 자숙하지 않고 또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국민을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만함 속에서 조국 대표가 일으킨 그 바람이 윤석열 심판에 대한 여론을 부산에서 더 불지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좀 보태고 싶은 거는 200석을 하는 게 민주당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입법부가 힘을 가지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 200석이 아니라 이 진보 진영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오만한 그리고 무도한 이 국정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입법부에 권한을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00석은요. 우리 진보 진영이 200석을 다는 거죠. 말하자면 조국혁신당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160, 170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나머지 군소정당에도 표를 몰아주셔서 국민의힘이 한 80석에서 90석으로 쪼그라들고 나머지 210석을 이 반윤 연대로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달라는 요구죠. 자, 경남도 이제 원래 민주당이 세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김해 가벌이 있었고 양산을에 이제 김두관 뭐 경남도지사 출신 김두관 의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경남에서 한 4석 정도 나올 수 있다. 부산에서 지금 접전 지역이 8개고 1개는 확실히 앞서니까 부산에서 만약 5석이 나온다. 이러면 지난 총선에서 180석보다는 민주당이 더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부산 경남에서 이제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강벨트가 무너지고 낙동강벨트도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서 뭔가 균형추를 맞춘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검기어로서 탄핵을 이제 못했고, 그리고 200석도 얘기 못했는데 200석 한번 해보자라고 박지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역풍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탄핵이 금기어가 아니고요. 탄핵을 저희가 벌써 2번이나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금기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미리 일부 의원들이 미리 노래를 불렀을 때 국민들이 저항을 한 것이지, 아니 대통령이 금기를 넘어버렸는데 그 금기 넘은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겁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0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싶으십니까? 엑셀만 밟는 차 타고 싶으세요? 저는 못 탈 것 같거든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 차가 엑셀만 밟을 때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200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국회에서 200석을 줘도요. 탄핵을 자기 마음대로 못 시킵니다. 무슨 사유가 있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지 당연히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을 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서 파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는 200석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전 국민의힘이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만큼은 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에 대해서 전 역사적 심판까지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서 응징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응징이라는 것이 말만 응징이 돼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민주당 180석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금기를 넘는 정말 상상 이상의 이런 경악스러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국회가 저는 탄핵이 필요할 때 탄핵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경각심을 대통령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퍼강님께서는 신인규 정확한 지적이다. 올소 신인규 화이팅 상록수님 이렇게 하셨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아예 탄핵의 법냐 200석 이상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심판 확실히 합시다라고 정말로 당론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 없다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이제 호남에 가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뭐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도한 정권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신인규 우리 위원장께서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이란 부분들이 터부시됐던 것들은 무르익지 않았는데 먼저 던지면서 국민적 반감을 샀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200석을 주십시오. 입법부에.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요 끄덕거리신다니까요. 이 민심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 민심을 변하게 만든 게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한 겁니까? 정쟁을 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헌법을 넘어서고 법 위에 군림하고 막무가내로 인사하고 자기 사람은 챙기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뇌물 혐의라든지 범죄 공동 혐의라든지 이런 수사외압에 관련된 거는 말도 못하게 입틀막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정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끄덕거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200석이라는 부분들은 민주당에 주는 게 아니라 입법부로서 제발 좀 저 무도한 대통령에 대한 경고망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화답해서 자,
우리 탄핵을 위해서라도 나 잘못하면 탄핵시킬 거야 라는 이런 입법에 힘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 민심이 그만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금기였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 총선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오늘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사전 투표까지 딱 2주가 남았더라고요. 사전 투표는 실제 이제 투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200석 쪽으로 가보자, 범야권에서. 역시 민주당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그리고 거기에 개혁신당까지 하면 어쨌든 범야 진영에 있는 보수든 진보 쪽이든 약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계속 일고 있느냐 아니면 좀 주춤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은 사실상 태풍이라고 봐도 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그래도 25% 이상 또 잘 나오는 거는 3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지지율이 실제 선거 결과로 반영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만약에 바람이 더 불면요. 1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그 1등이라는 것이 조국 대표를 좋아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조국 대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 지금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근데 민주당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이라도 통해서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랍는 것은 보수에서도 조국 대표라는 그 상징성이 사실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들을 하시냐면 조국 대표가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무 수사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자신의 죗값을 치른 오히려 조국 대표가 더 정직한 거 아니냐라는 불법성의 상대평가를 지금 국민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제가 200석에서 대통령 탄핵도 있지만은 이 거부권 측면에서도 200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많이 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을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추진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좀 잘못했다는 여론도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그 간호법을 갖다가 또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완전히 국정 운영을 놀이터처럼 생각해서 하는 이런 막무가내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다가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이번에 200석 이상을 줘야 탄핵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방어든 저는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전 이 의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예. 간호법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권은 붕어인가? 보통 먹이를 먹고 붕어가 잊어먹잖아요. 그걸 먹었는지. 그래서 이제 붕어 머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막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고 있으면 창피해 죽겠는데 본인들은 안 창피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해 놓고 지금은 간호사법 필요하니까 다시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말이 하니까 됩니까? 이런 예는 없습니다. 헌정사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적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면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이 정말로 찻잔속의 태풍이냐 아니면 이제 거대한 태풍으로 휘몰아칠 것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안정권 조금 전에 신인규 변호사 얘기는 실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1등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도 예, 있죠. 엊그제 출범을 했는데 당원이 2만 명이 넘었고 네네네. 노영희 변호사가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또 1등을 했어요. 네네네. 손혜원 전 의원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입당 이틀 만에 1등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 소나무당의 이런 약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맛으로 표현할게요. 민주당이 좀 순한 맛이다 하면 조국혁신당이 매운 맛이고요. 소나무당은요 강력하게 매운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현 정부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성 지지층들은 야, 좀 세게 싸워라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요구사항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매운맛의 수위를 좀 올리시긴 했어요. 발언 자체가 탄핵 발언도 하시고. 근데 따지고 보면 조국혁신당 자체가 지금 그 매운맛을 실현해주면서 지지자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얻으면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거 정말로 어떻게든지 심판하자. 3년은 너무 길다.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행태든 간에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 실형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창당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지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혁 신당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도구로서 국민들이 활용하겠다. 근데 소나무당도 지금 더 강력한 맛인데 더 강력합니다. 이건 완전히 종식시키자는 거거든요. 검찰을 해체시키자. 1년 안에 1년 안에 해체시키자. 1년 안에 끌어내리자. 근데 소나무당은 뭐냐면 이 더 말하자면 강한 맛을 원하는 지지층에 강력한 많은 성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가 지금 인신이 가둬져 있잖아요. 감옥에 있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솔직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저는 조국 혁신당 못지않은 어떤 퍼센테이지 더 강력한 맛을 원하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소나무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이 세 축이 진보 중에서 손을 잡고 반드시 200석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나무당의 주장이 뭐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비교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장도 지금 매운맛으로 더 매운맛 표현해 주셨지만은 송영길 대표만 놓고 보면요. 이분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분이 구속돼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아니 돈봉투로 구속돼 있는데 그럼 저희 김연아 의원은 왜 활보하며 정우택 의원은 돈 받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편 부당함, 이 편향성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송영길 대표는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저 소나무당에 대한 지지로도 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수정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거는 돈봉투 사건처럼 사건 때문에 구속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기부금 잘못 받았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 지금 현재 보석 신청을 하고 있고 아마 신문을 몇 차례 한 걸로 아는데 총선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늦게 소나무당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을 만들 시간이 없고 홍보물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당원들 상대로 모금 운동도 하고 이제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던데요. 오늘 아침입니다. 저희들 스픽스가 매일 아침에 민심 체크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에 우리가 질문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많을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요. 적을 경우에도 한 5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투표거나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스픽스를 주로 보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질문을 했는데 오늘이 총선 1이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시간 지났는데요. 지금 3만 5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이 42%, 녹색정의당 1%, 국민의미래 2%, 조국혁신당 51%, 소나무당 5%.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아니고 우리 시청해 주시는 그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소나무당의 5%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스픽스를 보고 있는 분들은 소나무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변희재, 최대집,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손혜원 전 의원 이렇게 이제 뭉쳤는데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색깔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좌우중도 합작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람들인데 당의 정체성은 뭐야? 그런데 송영길 또 대표는 광주 서구 갑입니까? 거기 직접 출마까지 한단 말이에요. 출마를 좀 한다. 옥중 출마를 결정했고 아마 오늘 후보 등록을 할 거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목포에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궁금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범야권 진영에서 소나무당이 약간 감초 역할은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캡사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거를 맛의 비유보다는 저는 약간 군대로 좀 비유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그냥 보병 부대 같아요. 한 50만 부대가 걸어다니는 느낌이고 조국 혁신당은 약간 공군 부대 같습니다. 전투기 같이 이렇게 공중전을 잘하면서 뭐 폭탄을 투하하는 이런 느낌이고 이 소나무당은 뭐냐면 거의 특전사나 특수부대 같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침입을 하는 투입이 되는 약간 그런 고도에 훈련된 분들, 약간 그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UDT? 이번에 뭐 UDT 같은 그런 좀 약간의 전술적인 필요한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인연이 깊은 또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 지금 사모님이 그 강주 서구갑에서 이제 대리 선거 운동을 해요. 아내라고 쓰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은 하셨고 어저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나무당이 따지고 보면 조국 혁신당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정권에 대해서도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의 속사들을 하나하나 해놨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당이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조국 혁신당 못지않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나무당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셔야 아니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조국 혁신당 만든 지 한 2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워낙 온라인으로 그렇죠. 정치 정보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뭐 단 일주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 선명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거기에 또 홍보 전문가 손혜원 또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거 소나무당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 개인적 인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객관적 평가가 그냥 그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소나무당이 뒤늦게 출발해서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 공보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면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A4지 복사해가지고 다 돌려야 하느냐, 아니면 공고지를 못 넣느냐, 한 장짜리로 하느냐, 그 2페이지죠, 4페이지, 8페이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걸 보고는 야, 참 당을 만들어서 실제 선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여러분들 원하는 후보를 찍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신당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한참 뜰 때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정말로 보수 정당을 개혁하는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좋겠다. 엄청나게 박수를 쳤죠. 또 조국 혁신당도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떴을 때 저희들이 나서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박수를 많이 쳤고 소나무당에 대해서도 아 그렇게 박수를 쳐줘야 한다. 왜냐하면 기성의 정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방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하급 무사들이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뛰어들 때는 조금 부족하고 덜 채워져 있어도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우리가 정치 문화를 좀 더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소나무당도 여러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 저희 민심동행도 창당준비위원회로 5월달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창당이 가능하면 저희가 보수 쪽에서 또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는 심판의 의지가 있는 저희 정당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또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도 또 많이 한번 그래, 민심동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민심동행 아직 창당이 완료는 하면 못했는데 조금 힘이 더 보태지면 창당이 가능할 걸로 저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창당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신인규 대표가 정말로 이제 창당을 하면 저희들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정치판 좀 제발 바꿔주세요. 정치판 좀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낼 거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살랑이님 그리고 8번공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스님, 한시매님, 자 고맙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고 방송 보시는 분, 자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오늘 서용주 상금 부대변인과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함께 공유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정치적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 이런 말씀을 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다 2주 뒤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총선이 되면 범야권과 국민의힘.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과연 몇 석을 얻을 것 같으냐. 서용주 대변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일 투표한다면 예, 예, 정확하게 100석도 어렵다가 맞는 것 같아요. 100석이 안 된다. 예, 예. 100석이 지금 내일 투표한다면. 근데 이제 한 20일 사전 투표까지 14일 정도라면 판은 몇 번이라도 출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00석 미만이 되지 않을까. 자, 평론가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몇 석입니까? 100석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저는 찍어주시면. 예전에 최저를 찍었던 83석을 국민의힘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83석 지역구에서 그랬고 지역구. 다 합쳐서 103석. 다 합쳐서는 103석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0석 원절입니다. 예. 100석 밑으로 내려간다. 예.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저도 보세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103석을 했을 당시 2020년도 총선 때 서울에서는 7군데 국민의힘이 당시 이겼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요. 그 7군데도 위험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103석도 너무 과하고요. 이번에는 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한 90석 정도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신인규 변호사는 90석,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은 지금 80에서 103석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단 준비위원장과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치본색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8시 30분에 김성환, 김미나 평론가가 석곡서를 두 분이서 아주 듀엣으로 진행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10분부터는 최경영 기자가 정치본색을 매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진행할 것이고, 또 조수진 변호사는 조수진 변호사대로 따로 모셔서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더라도 최경영 기자가 이제 정치본색을 매일 아침 9시 10분부터 진행한다. 자,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 최경영 기자 보이죠? 자신감이 얼마나 묻어납니까? 어제 오전에 제가 만나서 부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뜨거운 토론의 진술을 보여주는 방송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서영주, 신인규 두 분께도 감사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